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삶과 문학 4주 1차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4주는 전체적으로 작가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논의를 좀 하려고 해요. 1차 시에는 일단 작가에 대한 어떤 그 자기 규정, 그 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작가에게 그 책무를 부여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작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논자마다 또 시대마다 그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작가는 뭐 글을 쓰는 자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작가에 대한 어떤 내포된 개념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1차 시에는 그러니까 사주 전체 주제가 작가란 무엇인가인데 1차 시에는 뭐 그런 걸 살펴보고 2차 시에는 박지원의 삶과 산문정신을 이제 중심으로 조선 후기 사회 비판과 뭐 근대적 자각 이런 내용의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3차 시에는 한말의 정세와 황현의 세계 인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과도기 전 단계 한말에는 1905년에 이제 그 국권이 상실됐잖아요. 그때 그 무렵 그 무렵에 어떤 조선 지식인들의 세계 인식, 그다음에 이제 향리에 묻혀 살았던 황현은 이제 나라가 망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절명시를 남기고 음독자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여튼 사주는 작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면 이제 조선 후기로 쭉 내려오죠. 후기 한말로. 그러니까 그 강의기획서 이렇게 그 표준 강의기획서 한국인의 삶과 문학이 뭐 6개 분반인가 개설되어 있을 거예요. 매 학기.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아마 이거 1차 시 때 내가 설명했나 싶기도 한데 다시 한번 설명 안내해 드립니다. 그 소위 공통 그 뭐 표준 강의 계획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시를 하죠.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 아마 말했던 것 같긴 한데 이 표준 강의 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한국 문학의 흐름 이해와 거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요한 것들 내가 봐서 이 관점 어떤 뭐 한국 문학을 우리 이제 학생들과 공부를 하면서 어, 그 어떤 시대적 개관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작품들, 작가 의식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쭉 하면서 특히 이제 현대문학에 좀 더 치중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어떤 작품들을 읽는 소위 고전이라고 명명된 그런 뭐 이제 우리 작품이든 뭐 외국의 작품이든 간에 그런 작품들을 100년, 200년, 500년 전에 쓴 작품들을 오늘날 읽는 까닭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건 교양의 수준, 교양을 뭐 이렇게 뭐 교양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완한다고 그럴까? 교양을 쌓는다고 그럴까?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죠. 결국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당대에서 내가 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다양한 어떤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얻는데 어떤 실마리를 찾고자 즉 교훈을 얻고 그러고자 오래된 고전을 읽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난 현대 이제 우리 한국인의 삶과 문학 전체 15주차 커리큘럼 중에서 이제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고전 문학 쪽의 공부를 하겠지만 현대 문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이것이 내가 늘 이제 뭐 10여 년 이상 한국인의 삶과 문학, 뭐 한국 문학에 이해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하여튼 문학 공부를 하면서 견지했던 그 수업 방식입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4주차는 어쨌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작가는 무엇인가를 1차 시, 2차 시, 3차 시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따로 이제 단톡과 또 E클래스 공지사항을 통해서 그 과제를 하나 내주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되면 그 우리가 평가를 우리 학생들의 수업 평가, 성적 평가를 할 때 중간 시험 30%, 기말 시험 30%, 그리고 리포트 과제물 20%, 출석 10%, 그다음에 이제 기타 10 해가지고 뭐 수업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겠다고 내가 그 강의기획서에 고지를 했죠. 그건 뭐 변함이 없는 거죠. 처음 했던 약속 그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포트를 8주차가 우리 중간시험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일이. 그래서 미리 지금 우리 4주차에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하라고, 여러 과목들 공부하고 힘드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 자료에는 그 내용은 없으니까 이 클래스 공지사항에 그리고 단톡방에 안내를 할게요. 이를테면 그 지금 4주차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제 하겠죠? 하여튼 4주차 수업 내용 작가란 무엇인가를 참고해서 그 논증적 에세이를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3주차 그 리포트 작성법 특강에서 눈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논증적 에세이를 하나 쓰는데 분량은 A4 1페이지 정도로 쓰면 됩니다. 뭐 단정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논제는 작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면 돼요. 작가는 무엇인가 또는 뭐 작가는 어떤 존재하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8주차에 과제방에다 한글 파일로 내세요. PDF로 이렇게 하거나 하면 나중에 이제 이걸 내가 다 또 모아서 또 학교에 제출하고 그래야 되니까 편집하기가 힘들어요. 한글 파일로 제출할 것. 뭐 이 정도 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작가란 무엇이냐? 자, 우선 뭐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작가에 대한 개념은 쓰는 자죠, 쓰는 자. 작품을 쓴 주체. 예술 전반에 걸쳐서 예술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 작가는 자신의 체험과 생각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를 모아서 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픽션을 창출해 내죠. 문학은 픽션이라고 그랬습니다. 허구 픽션. 이건 이제 그 영미식에서는 영미식? 미국식이라고 봐야겠네요. 미국식에서는 이제 픽션 허구라고 하고 유럽에서는 이제 노벨 이야기를 좀 강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근데 뭐 픽션 일단 그 다음에 이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하나의 복잡한 작품의 세계 예술의 질서를 창출해내는 존재가 작가죠. 어, 이런 독특한 직업 집단의 출현은 뭐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건 아니에요. 19세기 19세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대두와 함께 오늘날 우리가 작가라고 부르는 이런 그 직업 집단의 출현이 19세기에 들어서서 가능했어요. 푸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자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저자 즉 작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지적 생산물의 생산자가 아니라 한 문화 안에서 중요한 담론을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자의 탄생이 어떤 그러니까 제도 이것은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작가, 뭐 소설가나 시인이 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신춘문예 당선되는 거죠. 또는 이제 문해지의 그 신인상에 당선되는 이런 경로가 전통적으로 작가로서 인정받는 길이죠. 이게 제도죠. 제도 하나의 제도입니다. 푸코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 그런 어떤 제도로서의 그 작가의 등단 제도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예컨대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글쓰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작가로 인정받기도 하고 또 이제
책을 출판함으로써 그것이 또 널리 이렇게 독자한테 읽힘으로써 작가로서 인정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제도로서의 작가는 신춘문예와 개간지의 신인상 또는 뭐 각종 이제 권위 있는 문학 그 작품 공모전에 이제 그 당선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작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롤랑 바르트는 저자의 죽음에서 이제 작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1차 시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문학 작품을 읽는 그 어떤 의미와 가치, 궁극적인 거 이거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낸다면 그 비판적 지성의 구현이라고 그랬죠. 비판적 지성의 구현. 문학 읽기의 소비자가 아니라 어떤 그 문화적 실천을 행하는 능동적인 그런 독자, 주체적인 독자 그 얘기했죠. 결국 이 얘기입니다. 작가의 죽음이라는 얘기는 나도 이제 그 10월 달에 장편 소설이 하나 또 그 나와요. 그러면은 제목이 오늘의 기분인데 예, 지금 이제 출판사에서 한창 뭐 그 작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제 11권째 책을 소설이나 뭐 비평집 포함해서 11권째 책을 내는데 이 책을 펴내면 어쨌든 독자의 손에 넘어가잖아요, 책이. 그러면 이제 독자의 어떤 그 창조적인 읽기 행위에 그 텍스트는 온전히 맡겨지는 것이다, 해석에. 이런 의미에서 작가 내진 저자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이제 그 독자의 어떤 그 창조적인 해석을 좀더 강조했던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저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 결국 독자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문명을 통해서 이제 구텐베르크 문명이 누려왔던 지식 권력의 이동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구텐베르크 활자를 이제 발명하고 그랬던 것이죠. 바르트가 말하는 작가의 죽음은 문학의 죽음이 아니라 독자의 탄생. 이 얘기 아까 했으니까 뭐 크게 길게 강조할 건 없겠네요. 자, 이제 지금 이제 아까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제도에서의 제도를 통과한 그런 의미의 작가 말고도 21세기 디지털 시대 문화에서는 이제 아마추어리즘, 그 다음에 또 그 뭐 하이퍼텍스트 문학 코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서 브런치라고 하는 게 몇 년 전에 또 만들어져서 나도 이제 그 이제 소설이나 평론이라기보다는 뭐 영화나 책을 읽고 쓴 짧은 뭐 서평, 리뷰 이 정도의 글을 그 다음 브런치에다가 뭐 스물 몇 개 올렸는데 별로 읽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안 씁니다. 그거 다 지워야 되겠어 괜히. 예. 근데 그때도 보니까 그냥 또 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썼던 글을 뭐 두 편인가 이렇게 제출을 해서 자기도 읽어보고 일정하게 이제 그 소위 브런치 작가로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해도 되겠다 싶으면 또 쓰게 하더라고요, 다양하게. 근데 대가가 없으니까 글 쓸 맛이 없어요. 뭐 대가가 있어야지. 자, 어, 하여튼 뭐 이제 아마추어리즘 뭐 이건 됐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예요. 자, 이제 김병익 선생은 아마 연세대에서 오래전에 정년했는데 이제 시 전공했던 분이에요. 김병익 그런가? 어쨌든 봅시다. 자,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마다 작가에 대한 규정이 조금씩 달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고전주 시대는 고전주의 시대는 이성적 진리에 도달하려는 탁마의 도제. 탁마가 이제 그 글을 갈고 닦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제는 도제식으로 스승에게 이제 그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분야의 어떤 예술 그 스승에게 늘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련하는 과정을 밟는 거, 이걸 이제 도제라고 하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 고전주 시대는 하여튼 이런 시를 통해서 얻고자 한
얻고자 한 혹은 시를 만들며 있어서 취해야 할 목표와 태도가 자연이었다는 얘기예요. 자연. 그 자연은 중세의 어둠과 신비를 벗겨낸 근대적 인문주의와 과학이 부여한 뭐 그런 어떤 그 이성의 세계, 이성의 세계, 지나침과 모자람을 다 같이 벗어난 절제와 중용이 지배하는 황금률의 세계. 이것이 이제 고전주의 시대에 고전주의 시대에 그 어떤 문의 사조고, 작가는 당연히 그러한 그 고전주의 시대의 작가 또는 이제 예술인에게 부과된 이런 어떤 소명을 이제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발견하고 이제 지속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전주의 시대는 이성의 세계, 황금률의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말을 거듭하는 수렴의 도제였다. 수렴이 아니라 수련이겠죠. 이것은 잘못됐네요. 수련.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이제 우아하고 균형 잡힌 세계를 시로써 사람들에게 보이고 가르치는 진리의 교사. 그러니까 정리하면 고전주의 시대는 이성 중심주의 시대였다. 이성 중심주의 시대였다. 그리고 작가는 진리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이제 그 작가 스스로 그러니까 사회가 작가에게 부여한 어떤 책무이면서 작가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규정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낭만주의 이제 그 고전주의 시대에 이어서 낭만주의 시대, 이건 이제 또 달라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시대는 그 이성의 객관적 진리를 오타가 들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진리를 발견하기보다는 감성에 정직한 정념의 추구자. 이게 이제 낭만주의 시대. 블레이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광경을 볼 때 작가들이 시인들이 어떤 광경을 볼 때 창문을 따져 살피지 않듯이 육체의 눈을 따져 바라보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은 그걸 통해서 보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감성에 자신의 어떤 감성에 정직했던 그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에 낭만주의 시대의 시인과 작가는. 이제 그러면 보는 것은 뭐냐? 상상력이죠. 상상력을 통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주관적인 마음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그건 독창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시인은 수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고전주 시대처럼 수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천부적으로 타고난 영감의 소유자, 이런 천재만이 갖출 수 있는 자격이다라고 낭만주의 시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속의 시대는 또 뭐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고 산업혁명이 성취되어서 이제 그 중세 봉건 질서가 이제 근대 부르주아의 질서로 이렇게 재편이 되죠. 이럴 때 이제 이건 이제 세속의 시대, 소위 리얼리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새로운 장르의 등장으로 나타나게 된 작가들은 또 다른 성격으로서의 예술가적 자기 규정을 제시해요. 그들은 고전주의 시대처럼 이성의 영원함을 믿을 수도 없고 낭만주의 시대처럼 감성의 초월성을 존중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관심사는 이제 뭐였냐? 그들은 뭡니까? 세속의 시대, 리얼리즘 시대의 작가, 시인을 말합니다. 급격하게 변모해가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 진상, 객관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 객관 현실의 재현, 쉽게 말하면 이것이 세속의 시대, 리얼리즘 시대 작가, 시인들에게 부여된 작가로서 책무였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발자크, 듀랑치로 대표되는 이들 리얼리즘 작가들은 현실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보고자의 역할. 그럼 현실은 뭐냐? 온갖 사람들, 세속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리얼리즘 시대는 온갖 사람들이 뒤엉켜서 누추하게, 그다음에 복잡하게 서로 엉켜서 살아가는 지금 이곳의 공동체적 삶의 현장. 그것의 재현이란 뭡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사실적일 것이 요구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더니즘. 자, 1차 세계대전을 경과하면서 이제 그 보편적 체계 또는 공동체적 객관성 이게 이제 이미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파편화되고 개발된 내면.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충격 때문에 그렇죠. 전쟁의 충격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뭐냐? 이성이란 얘기죠. 근데 그 이성의 사유를 가지고 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대규모의 전쟁을 벌이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고 문명을 파괴한 이 그 대전 세계 대전을 경고한 이후에 이제 작가 서구의 지성들은 현실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재현이란 그러니까 가짜가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뭡니까? 리얼리즘 세속의 시대에 재현한다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총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계 대전 이후에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그걸 불가해하다는 얘기죠. 그걸 그러니까 가짜다. 재현은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 알 수 없음과 가짜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문학과 예술의 본질이다. 이게 이제 소위 모더니즘적 어떤 그 세계관이에요. 이제 이런 그 시대에 고전주의, 낭만주의, 그 리얼리즘과 모더니즘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우는 2차 시에서 우리 한국 문학의 흐름 전개를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할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국 문학의 전통은 어떤 사회 비판적인 그런 어떤 성격이 매우 뚜렷해요. 최초의 국문 소설인 허균의 홍길동전에서도 그러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특히 프랑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 반전,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 그다음에 19세기 후반에 또 그 유대인 사관에게 장교에게 이제 독일의 그 간첩 혐의를 씌워서 종신형을 선고할 때 에밀 졸라를 비롯한 그 지식인들이 그것을 폭로하면서 전개된 일련의 사건, 그 다음에 또 이제 알제리 전쟁기에 프랑스 군부에 의한 고문 반대 투쟁의 역사 이런 것을 거치면서 프랑스 지식인들은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당대의 어떤 문제, 폭력적이고 부조리한 그런 문제에 개입하고 실천을 통해서 그런 어떤 모순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실천적 지식인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게 프랑스 어떤 문단의 큰 특징이에요. 드레피스 그 유대인 그 장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종신형을 선고하고 뭐 그런 역사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프랑스 그 작가들은 이런 일련의 이런 실천적 행위를 쌓아서 그런 어떤 전통을 갖고 있어요. 자, 사르트르도 이제 프랑스 작가죠. 그러니까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작가는 모든 부정에 항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거해야 된다. 사르트르는 우리 시대의 도덕적 역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만약 가까운 이들, 가족, 친구나 가난한 이웃에게만 관심을 집중한다면 더 큰 대의, 이를테면 사회구조의 변혁을 바라볼 수 없다. 반대로 이런 대의만을 쫓아서 혁명운동에 투신할 때 우리는 자칫 우리 주변 사람들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이게 이제 하나의 역설이죠. 현실을 개혁하려는 이들에게 이게 하나의 딜레마죠. 딜레마입니다. 문학은 이제 도덕적 요청을 미적으로 미학적으로 형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은 대의를 추구하면서도 인간을 목적으로 대할 게 필요하죠. 수단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덕적 역사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르트르의 이제 논지예요. 논지고 자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는 이를테면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 확대. 문학의 본질은 자유 확대에 있다 이런 얘기죠. 글쓰기는 그러니까 자유인인 작가와 자유인인 독자의 만남을 통해서
그 자유 확대에 기여하는 것. 자유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뭔가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확장될 것을 이제 요구한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대체기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자유는 그저 주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 부자유한 상태로부터 부단히 획득될 게 필요해요. 참여 이제 안가주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여란 이렇게 자유를 확장을 한 과정이다. 뭐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가 자유를 본질로 한다면 작가는 좋건 싫건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호하고 아름다운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감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작가의 글쓰기는 사회에 불행의식을 던져.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소설의 경우에 그렇거든요. 소설은 우리의 삶을 디스토피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있어야 될 그런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 디스토피아적 재난적 상황을 뭐 죽음이나 고통이나 불행이나 여러 가지 비극적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그걸 극복한 어떤 세계, 유토피아적,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적으로 보여주면서 현실을 그리면서 있어야 될 세계, 그런 어떤 이상적 세계로서의 디스토피아를 우리가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제 불행의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문학의 사회 참여는 이제 물론 뭐 이것은 이제 그 6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60년대에서는 우리 한국 문화의 경우에 특히 이런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 사르트르 이런 프랑스 작가들의 이런 문학에 대한 어떤 관념을 이제 좀 많이 받아들이고 일정하게 유행이 되고 그랬었죠. 자, 요건 좀 넘어갈게요. 자, 우리의 현실, 요거는 이제 황현의 문제, 요것은 이제 3차 시에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저 프랑스 쪽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예, 요것은 넘어가고요. 조금,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 김병희 선생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작가는 이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있어 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구경해 보지 못한 새로운 언어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작가다, 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허구적인 것이고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개별적이며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구성체고 우리가 경험한 의식이 아니라 그 지평을 넘어선 미지로의 탐험에 개방된 세계로의 인식, 이것이 이제 작가가 그 독자에게 제공해야 될 어떤 문학의 세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리하면, 이것도 정리하면 작가는 글 쓰는 행위로서 자신의, 그러니까 그 행위로서 끊임없이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작가로서의 자기를 증명해라, 이런 얘기죠. 증명해라. 그리고 이제 김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은 또 문학은 꿈이다. 이건 조금 쭉 정리를 요약할게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겠어요? 아까 문학은 이제 그 현실을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있어야 할 세계, 유토피아, 바로 그런 것이 이제 꿈이란 얘기예요. 꿈, 상상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현실. 자, 그래서 자, 결론만 봅시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자, 작가는 뭐냐? 끊임없이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것이 내 생각이에요. 자유의 확대를 위해서 당대의 현실에 개입해 들어가는 것. 그런 실천적 지식인의 면모를 아울러 갖춘 자를 나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보완해 볼 거, 이게 뭐였어요? 8주차에 여러분이 제출해야 될 논증적 에세이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4주 한국인의 삶과 문화 4주 1주차 일단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